윤석열의 죄, 탄핵 회피의 묘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반년 됐습니다. 그런데 취임 반년 만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그들이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면 속 편하게 외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0%가 광화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 좀 적극적인 정치권에 있는 국민들 포함해서 여기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탄핵 촛불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이제 막 시작하는 이때 타오르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붙은 탄핵 촛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고 보면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부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먹고 마시는 소식만 계속 쏟아내고 집 옮기고 집 꾸미고 거기에 세금을 몇백억 이러면서 거기에 쏟아붓고 또 김건희 씨 앞에 나오면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그 미용, 명품 의상, 보석을 휘감은 이런 호화생활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데에 막대한 돈을 탕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속인 이야기 취임하고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친구 또 개인 인맥을 사적 채용을 해가지고 이게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직 대통령실을 더럽혔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공유한다는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국회에서 친윤석열계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어쩌면 금시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계속 금시초문일 때 탄핵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보면은 그 불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 사실 우리도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탄핵 촛불은 점점 거세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근거 삼아서 법에 따른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법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모면할 수 있는 묘수, 그것을 찾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제대로는 아니고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짚어도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탄핵 사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죄를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탄핵을 모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모색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죄 탄핵 회피의 묘수 첫 번째. 자, 이거는 선제 굴복 안보 위기. 이게 이제 윤석열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보위기라는 것인데 처음부터 김정은이에게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에 이름난 각국 정상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다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그 기간에는 미국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곧이어 중국에 가서 엎드립니다. 중국에 들러붙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측이라고 할 때 양쪽에 가서 이렇게 들러붙는 것을 박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선거 때는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죠. 무작정 핵을 갖겠다 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는 없고 시나리오에 원고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북한에 선제 굴복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8.15 때 보면은 다 주겠다. 심지어 나라까지 넘길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장관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또 태영호 씨가 떴는데 이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등 돌린 자들, 이런 자들과 동료가 돼서 한 팀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북 구걸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만히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5월부터 6개월 동안만 따지더라도 연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해도 이 나라가 단단하고 대통령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못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불꽃놀이 하듯이 미사일을 쏴댔는데 이번에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무슨 새벽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아침, 낮, 밤이 없이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정은이는 원래 그래서 그래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 문재인 때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 때는 흘러간 세월이고 지금 못 쏘게 해라.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이번에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아, 속초 앞바다에 북한이 쏜 미사일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그 주권의 대외적 효력이 뭡니까? 대외적 최고권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주권입니다. 이러한 대외 고권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족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친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는 친미, 이때는 친중, 또 이때는 친북, 심지어 필요하면 친일, 이런 박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박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죄 두 번째, 이거는 소위 본부장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은 본인, 부인, 장모, 이것을 줄여놓은 말이죠. 우리가 선거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듯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태생적으로 깨끗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보이는가? 국민들 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사의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는 현재 다 덮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수사돼서 기소된 것들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이게 덮인 데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가짜 경력 혐의가 덮였습니다. 심지어 저거는 논문이 아니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대학 당국이 나서서 이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 심정은 어떤가 하면은 괜찮다고 한 그런 대학은 이제 대학 없앴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정이다. 그래, 이렇게 덮은 것은 힘으로 덮은 것이고 권력으로, 백으로 덮은 것이고 국민은 용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들고 나서서 비판하는 그 몇몇 목소리가 아니고 침묵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혐의가 덮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혐의가 덮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세운 것이 뭡니까? 공정, 상식,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것이죠. 자기의 그 태생적으로 오염된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필이면 가장 깨끗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또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명의 저주. 그러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리지 마라 하면서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국민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러한 본부장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가벌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치는 형사법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면, 국민의 마음이 그쪽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얼어붙으면, 그러면 정치는 세상 없어도 끝입니다. 경찰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이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려면 이 본부장 혐의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본인 문제를 어떻게 털어내겠습니까? 부인 문제를 어떻게 털어내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역순으로 그 인맥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해구산 씌우듯이 보호하고 있는 거 버리고, 그리고 이 장모라고 하는 처가 문제, 이거 먼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인 문제, 그 다음에 본인 문제까지 이 혐의를 다 털어낼 수 있도록, 그래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 앞에 평등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부인이 감옥 들어가는 것을 볼 각오가 돼 있을 때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죄의 세 번째, 그것은 인성 문제입니다. 인성 문제, 몰상식, 불성실. 사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어 능력이 저조하다. 이것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말과 글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듣고 읽는데,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 아무래도 직업병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의 세상에서 거의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그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 능력이 저조하다. 그것은 뭐 달리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데, 너무 술을 좋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학습 능력이 저조해진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망가졌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두뇌 능력이 첨예하게 그런 식으로 쓰일 일은 좀 적은데, 윤석열 씨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그
문해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같은 것이 아주 고도로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그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연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선거 때 나온 게 대표적인 것이 불량식품 논란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지하는 쪽에서는 저건 생트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윤석열 씨의 약점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선거 때니까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주워 먹는 것도 그걸 금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근거로 삼은 것이 정말 오래전에 쓴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니 내 말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듯이 첫째는 책에 쓰여 있는 것이 그걸 그대로 옮겨서 입으로 녹음기 틀듯이 말을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내가 과연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따져볼 정도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량식품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혀 정말 1도 적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선거 때에는 굳이 이것을 비판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만큼은 지금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그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몸이 불편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신속하게 대피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때 문제는 물리적인 것이었죠. 뭐 지력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불가항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대통령으로서 한 말이 이겁니다.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멍청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그 지력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성의 문제로 몰고 가는데 그거보다는 이건 아예 논리력이라든지 두뇌 기능이 멈춰버렸다. 아마도 그 무슨 일이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탁 멈춰버리는 그 전원이 그 내려지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통령의 나는 세상의 모든 전 분야를 책에서 보고 자료에서 보고 나면 그건 내 거다. 그래서 아는 채 하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도덕성이나 불성실과도 연관이 되는데 대개 전문가들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도 조심스럽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채를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채를 한다. 뭐 반도체 전문가 앞에 가서 반도체 아는 채 하지 않습니까? 국방 전문가 앞에 가서 국방에 대해서 아는 채 합니다. 소위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을 그냥 몸소 실행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광대 같다. 이렇게도 보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인 공무원이니까 그래서는 뭐 문제를 그냥 항상 풍부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윗사람한테 정신없이 아부를 떱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이게 대통령 탄핵에 더 불을 지피는 것이죠. 이제 수재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그 8월 달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사당동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압니다. 김성원 의원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그 사람도 비 오는 거 가지고 수재가 나고 사람이 죽고 했는데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거기 권성동 의원인가? 윤석열의 뭐 측근이다 하는 이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들 떨려고 정신 못 차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곧장 윤석열에게 간다. 윤석열이 저런 자들의 우두머리다. 그래 탄핵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부가 달콤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초짜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몰상식하다. 이런 것은 전에 그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한 적이 있죠. 여기서 벌써 이제 우리가 2건이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영유아들도 여기 오는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을 돌보는 곳이죠. 근데 6개월 된 애들이 온다. 그래 뭐 6개월이면 걸어는 다니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6개월 된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뒤집기만 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뭐 모를 수 있을까 싶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모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 제 대중들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거야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나서서 모르면서 아는 채 하다가 이 망신을 당했다. 중요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본인 탓이죠. 아이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 본 사람이 아니고 난 채 하는, 아는 채 하는 그 가짜 근성,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뭐 이거 그냥 몰상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성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때 같은 곳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고 2,000원짜리를 이제 사러 오기로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린이가 와가지고 2,000원짜리를 1,000원에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 1,000원에 안 된다고 했겠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는 아직 학교 가기 전 어린아이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8,000원을 거슬러 줬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시장에 가고 이런 것을 보면 아예 계산을 딱딱 해서 잔돈을 아예 한 뭉치로 준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5만 원짜리 낼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 이게 딴 세상인가 하는 느낌을 받은 분들 있죠? 아이들하고 아나바다 놀이를 해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몰상식, 사회성의 결여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한 명만이 아닙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 다 그 모양이다. 아이들 한 달 그 평균 용돈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평균 한 달에 6만 4천 원, 뭐 몇 차례 나눠서 주는 경우가 더 많죠. 중학생이 한 달에 4만 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달에 17,500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사실 이게 5,000원짜리 한 장을 못 만지는 그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들려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거 국민들에게 공개했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정도 서로 국민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하는 게 또 탄핵될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여기서 그 기념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그 행사장에서 격려를 받고 부대 열중 쉬어라는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뭐 까먹었는지 몰랐는지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막 굉장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가한다는 게 그게 임무수행입니다. 그러면 임무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병사들, 그 행사를 나해온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자기가 도움이 되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행사가 빛이 나게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성실한 공무원이었다. 행사를 망쳐버렸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한 것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내려와라. 이래서 이런 것들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피가 흐르면 아유 아프겠다. 어떻게 좀 치료해야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그 구급 그 물품이라도 있나? 혹시라도 이렇게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빨간 물이 흐르네. 내가 봤어. 내가 봐줬어. 안 본 게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는 다르다.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 이렇게 우리가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각종 행사마다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윤석열은 자기 자신이 무식하다. 자기가 아는 게 없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그거 모른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아주 큰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보, 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지 능력이 이런 상태라면 사회생활 못하는 정도입니다. 대통령 공무수행 능력은 제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장 그 명료한 의식에 방해가 되는 술, 또 뭐 다른 약물이 있으면 약물 이거 다 끊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끊어야 한다. 점치고 이런 운세에 그걸 맹신하는 거, 이것도 명료한 의식을 해칩니다. 그런 거 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정화해야 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왕 그런데 매일 다음날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다음날 수업 8시간이 있으면 8시간치를 예습하듯이 다음날 임무 수행할 거를 그 전날 저녁에 사전에 싹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점검해 놓는 태도로 다음날 일 저지르는 것을 최소화하라. 이것이 그 해결책입니다. 윤석열의 죄 4번째입니다. 교양이 없고 천박함이 체질화된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강남 유흥가를 주름 잡으면서 값비싼 요리집에 갔다. 또 무슨 심야에 이상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돈을 뿌리거나 말거나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 권한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위세를 떨거나 말거나,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밤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결국 퇴락한 술주정뱅이 이미지, 그게 각인되는 것이죠. 이런 소문, 이거 가지고 밝히자 하니까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겠다 하고 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설마 했습니다. 그냥 왜 저런 그 조문을 그만둬 버렸다. 뭐 교통이 막혀서 그랬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좀 잘해서 하고 오지 싶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만 비판을 했죠. 그런데 가서 조문을 패싱하고 또 한국전 참전 기념비의 헌화를 취소하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하는 것이 10월 4일에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바로 밥 먹으러 가느라고 그 조문을 패싱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찰스 3세의 리셉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다들 조문 가는데 밥 먹으러 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밥 먹고 술 먹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참는구나. 그래,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대통령이다. 밥을 못 참았다 하는 것보다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술을 못 참았다.
이게 외교적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외여행에 연이어 간 것이 미국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가서 미국하고 양자회담 못하고 일본하고 양자회담 못한다 해서 또 그 비판이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성사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일본하고는 양자회담 했다고 해도 회담은 아니었다. 하여튼 땜질을 하느라고 아주 전 인력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게 한심한 겁니다.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천박함이 그 불꽃을 튀긴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이제 60억 달러를 더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찬밥 대우를 받았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졸졸 쫓아다니다가 한 48초 정도를 도합해서 박진 장관하고 이야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48초 정도 조 바이든 대통령 근처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근데 이 XX가 사람에게 쓰지 않고 동물이 어린 것에게 쓰는 새끼라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기에서 이 새끼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한국 국회를 말하는 거다. 그래 민주당을 말하는 거다. 아주 급해서 뛰어든다는 것이 더 안 좋은 곳으로 뛰어든 셈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윤석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런 국제회의장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영상 카메라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일부러 잡자고 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국내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상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의 곤란함을 생각해서 숨기지 왜 보도했느냐 뭐 그런 뜻으로 이걸 보도한 매체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 국민하고 미국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변명에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덮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덮을 수 없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자면은 차라리 이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분의 문제인데 쪽팔려서의 쪽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함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 쪽팔려서라는 거는 굉장히 뚜렷이 들리죠. 그 쪽이 얼굴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막 가는
청년들, 아이들이 쓰는 말이 이겁니다. 쪽수가 부족하다. 그래, 얼굴이 부족하다 또 우길 수 있겠죠? 그런데 쪽도 못 쓰게 해주겠다. 자, 이런 말들을 쓸 때 그 쪽이 뭐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쪽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걸 여기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에서 몰랐던 것이죠. 하도 쪽이라는 말을 그냥 거침없이 썼으니까 그게 그런 끔찍한 성적인 그런 욕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선 이걸 먼저 잡았습니다. XX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덮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로 이걸 해명하면서 다른 알랑거림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신용이 추락한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사고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사고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덮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건, 바이든 쪽팔려서라는 그거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 또 정부 국민의힘 이쪽에서 뒤로 바이든 저 치매 늙은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이든 쪽팔려서 부분은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제대로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 버린 물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짓을 덮으면서 뻔뻔하게 계속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 그러면 그게 사과만이냐? 지금까지 계속 쌓아온 거짓, 이걸 깨트리는 또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거짓 해명을 한 대통령실의 고위직 이들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해명에 나선 공을 세운 국민의힘의 이 고위직들도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죄의 5번째, 이제 청담동 술집 문제를 한번 제대로 봐야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씨, 김앤장 변호사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이 청담동 심야 술파티를 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하고 그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이 아니고 본인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적어도 그 사람들 본인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사정은 다 그렇다 치고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11월 8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청담동 술집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갔느냐 이러니까 안 갔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안다.
이 청담동 술집 이야기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여기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답을 하는가 이렇게 된 것이죠. 보통 이런 시간이면 집에 가서 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러면 비서실장 자기가 목격자, 증인으로서 그걸 덮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움직이면 정보가 많고 또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비밀리에 될 수도 없죠. 그러면 그때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술집에 안 가셨다. 그냥 안 갔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갔을 리 없다고 생각하시라. 이게 뭡니까? 갔을 리 없다고 생각하라. 가령 윤석열이 앞에 사람을 죽여서 시체가 있는데 안 죽였다. 내가 죽였을 리 없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이없는 발언이죠. 지금 이 사안도 보면은 청담동 그 스토리, 그거의 발설자인 첼리스트, 그 사람이 막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첼로를 연주할 줄 몰라 이런 소리까지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 공익신고자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받아서 보도한 매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 보도를 대하는 대통령의 그 대응 중에 최악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든 이세창 씨의 진술, 그 녹음에 나오는 그게 적지도 않죠. 또 김대기 비서실장의 답변을 보면 이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쪽이 패배했다, 유죄다, 아마 마음이 이렇게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그놈의 술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어쨌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세창 씨는 파푸아 뉴기니로 유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죄 6번째입니다. 이태원 사고 대응 문제. 이번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절한 행정 대처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고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경찰에 그리고 소방에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 최상부에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 행안부 장관 사퇴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행안부 장관을 지키려는 듯이 둘이 꼭 붙어서 매일 아침 그 합동 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몇 번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침 출근을 합동 분향소로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시커먼 상복 입고, 그리고 화장은 풀화장을 하고 절을 찾아가고 교회,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혼을 달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현대 국가에서 참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상복 입고 빌고 다니더니 애도기간 일주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멈춰서게 만들어버리고는 또 그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웃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일주일은 쇼하는 기간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굳이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서 영어로 답변도 하고 이랬는데, 스스로 이렇게 혼을 달래는 제사를 올리고 잘못됐다 하고 전 국민이 마치 이 사고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같은 이런 광경을 만들어내니까 외신 기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러니 한덕수 총리가 또 입씨름을 벌이고 그게 또 설화로 번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큰 일로 내부적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민심이 시끄러우니까 겉보기에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슬퍼하는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산구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웃으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장면도 국민들이 봤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깔깔거리면서 잡담을 즐기고 또 낙서를 하면서 노닥거리다가 결국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이들이 국가 애도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것과는 참 굉장히 다른 그런 태도들, 본심이 줄줄 새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상인을 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을 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탄핵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에 복종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다,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혼을 달래는 제사를 연일 몇 차례씩 올리고 조상신의 덕을 보겠다고 무덤을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비과학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을 이 정도로 키워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지만 이거를 사건, 즉 반드시 일어나기로 된 것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가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로도 손해고 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없었어야 하는 것이
우연히 생긴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사건으로 돼버렸죠. 당연히 이 사고는 나게 돼 있었다. 너희들을 보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보니까 지금 이런 원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키워 놓았으니까 총리는 몰라도 행안부 장관, 그 책임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윤석열의 제7번째. 이거는 대통령실의 저급한 수준 문제. 이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2022년 11월 8일 국회 대통령실 국감장에서 그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 내용이 이때는 웃고 까불면 안 되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을 경찰서, 소방서로 떠넘기고 있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꼼꼼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언론사 카메라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낙서를 하는, 글을 쓰는 장면이 잡힌 겁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 메모 노트에 웃기고 있네 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쓱쓱 거서 지운 것이죠.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전 시간을 다 방송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민주당 쪽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죠. 여기에서 아마 가장 연기자상을 받을 사람은 이수진 위원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거의 통곡을 할 듯이 흰 상복만 안 입었지 머리 풀어헤치고 울 것처럼 막 목소리가 딱 변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어떻고 그렇게 막 외워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참 부끄럽게도 몇 번을 불려 나와서 변명하고 그걸 갖고 한 게 아니다. 그걸 갖고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거는 정말 롱타임 롱플레이스 아닙니까? 그게 공무수행으로 그 자리 나왔는데 깔깔거리고 웃었다. 또 거기서 그렇게 웃기고 있네 라고 썼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이 생중계되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걸 계속 더 키우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 사과하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거는 이미 이제 이 두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 뉴스가 연이어 나온 겁니다. 이거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냥 그걸로 조용히 둘 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친윤계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뭐 퇴장시킨 건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그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위원장을 맹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몰라도 참 어쩌면 저렇게 무지몽매할 수가 있는가 싶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언론 플레이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눈물 짜는 사진 올려놓으면서 김은혜 지키기를 했는데, 이게 국회의원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 이 정도면 윤석열은 대통령 깜이 아닙니다. 그냥 멍텅구리인 것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소위 이럴 때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뭐 거기까지 온 것이죠. 어떻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이거 분명히 탄핵 촛불에 기름 부은 겁니다. 그런데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서둘러서 파면해야 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바로 이럴 때 자진 사퇴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 안 나가고 버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빨리 탄핵당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의 죄 8번째, 용산 이전의 국가 시스템 파괴 문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냥 용산 이전 한다 직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문적인 기획도 없고 시뮬레이션도 없이 저지른 사건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일단 정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까지 금이 가는, 그래서 이제는 용산 이전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거 당연히 책임져야 하겠죠. 윤석열 개인이 책임지고 현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청와대 관광지 만들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이행하는 게 성과다. 성과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국민이 치르는 그 값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겁니다. 국민과 국가가 똑같이. 우선 그 용산이라고 하는 그 땅에 터잡고 있던 국방 관련 기관들, 한남동까지 포함해서 외교 관련 기관들, 또 여기에서 차지하는 바람에 광화문 청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화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를 갑자기 옮겨라. 꽉 차서 자리 잡혀 있는데 요거 비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이 행정기관이 다 북새통을 이루고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왜 그러냐? 윤석열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비켜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겹쳐지든 말든. 그 다음에 이게 시민하고 관계가 되는 게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도로 통제를 하고 용산에서 한남동까지 도로 통제를 하고 이걸 매일매일, 그뿐 아니라 지금 용산 그 근방에 있는 주거지 이거 다 통제하고 한남동에도 있는 그 주거지 통제하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방사 조직이 변경되고
경찰 조직도 변경됐죠. 남산타워, 그 다음에 한남동이 그 시계권에 들어오는 그 권역이 다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고 보면 서울에서 상당 영역이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국민이 물러선, 그들이 위에 밟고선 이런 윤석열 그 특구처럼 이렇게 통제가 됐습니다. 또 용산 청사 이걸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단일성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도 있지만 기업가 그리고 단체들 이런 구성원들이 섞여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멈춤, 가다가 멈춤 이런 상태로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용산과 한남동을 다 내놔야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는 반드시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데 교통통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뭐 10분 하다가 5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그렇게 끼어들어서는 국민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여 놓아야 된다. 용산과 한남동은 내놔야 한다. 그러면 길은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공개돼서 대통령이 위험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나가든지 대통령 관두든지 거기 가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걱정스럽고 이거 국민이 들어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탄핵 촛불에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편의를 봐주겠는가. 그리고 청와대로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원래 대통령실은 대통령 한 명만 우리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이거 좀 청산하자 했는데 이번에 개혁하자. 그냥 비서실 하나 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광화문 앞에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도 한층 내줄 겁니다. 그래 한쪽에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윤석열의 죄의 9번째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에 그 도어 스태핑에서 김건희 씨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답이 이랬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했어서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배짱 두둑하다 이러는데 그거 완전 무례배가 하는 짓입니다. 머리가 비었다 하는 것이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의 종말은 항상 탄핵입니다. 국민이 끌어내립니다. 이거 공과 사를 섞었으면 감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런 정보를 가지고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산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2개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밝힌 겁니다. 2층에 있고 5층에 있고. 그런데 설명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층을 사용하면 김건희 씨가 5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2개를 사용한다.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실이 2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2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몫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2개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충족이 됩니다. 감옥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개인 기업이 있죠. 코바나 컨텐츠라고. 거기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가동됐다는 것을 짐작해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11월 7일 역시 국회 국정감사장 여기에서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이렇게 받은, 그러니까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잡혔습니다. 언론사에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 내용만 본다면은 여사님은 금일 11시경 한남동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제 집무실, 코바나, 집기류 등은 거의 이사 완료. 여사님 이동 후에 3층 짐 정리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에 대통령 집무실의 집기류 등은 한남동으로 이사를 완료했다. 집무실을 먼저 옮겼다. 그 다음에 살림집, 아크로비스타 3층의 이사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김건희 씨가 한남동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짐을 옮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체를 대통령 관저에 준해서 경비시켰죠. 그때 부당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고 문자를 보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던 김건희 씨 개인 회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이었다. 이 보고 내용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여기는 선거 때는 불법 선거 사무실이라는 논란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거 밝혀지지 않았는데 잘 버티면 퇴임 후 밝혀질 것이고 탄핵당하면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 컨텐츠에 있던 그 집무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남동 관저로 갔죠. 다시 말해서 한남동에 새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2개, 서초동에 1개 사용했다. 최소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서초동 대신에 한남동에 1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꼬박꼬박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용산 집무실 1개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 집무실 2개는 김건희 씨를 위해서 가동되고 있었다.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쓴다면? 바로 이 부분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덮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탄핵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취임해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서둘러서 국정조사를 하고 이런 큰 화를 불러올 이런 일은 일찌감치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끊어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거는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집무실, 지금 보기에 서초동에 이제는 새로 설치한 한남동 관저가 있지만 나눕시다. 지금까지 서초동 1개, 용산 2개, 세종시 1개의 내역,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용산 2개, 세종시 1개, 새로 설치한 한남동 관저에 있는 거 1개, 이 내역, 이거를 다 밝혀야 한다. 그래 대통령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하는 그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쓰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업무들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 비공개 사안은 아닙니다. 걸핏하면 대통령이 뭔가 했다 하면은 자꾸 비공개하는데 이런 거 그렇게 비공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개해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했듯이 김건희 씨는 정말 문제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김건희 씨의 유학을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윤석열의 죄의 10번째, 윤석열의 리더십 부재 문제. 이태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 경찰 그리고 소방의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과 아주 판박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똑같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우선 용산청사 이전을 봅시다. 이전하겠다 해놓고 질질 끌면서 반년이 지난 11월까지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용산청사 식당공사, 그거 한 번 했다가 뭐 잘못됐다, 뭐 새로 공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한동안 직원들이 밥을 못 먹었던 일도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옮기는 거, 이거 몇 번이나 번복했습니다. 맨 처음 정할 때부터 온갖 곳을 다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하더니 정했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번복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뭔가 의사결정할 능력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공사를 맡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맡기고 또 업체, 나중에 보면 그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전부 상식에 벗어납니다. 법대로 하지를 않고 나라장터를 장막을 쳐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한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책임 면제가 없습니다. 용산청사하고 한남동 관저하고 이런데 공사비,
그 공사비 액수를 올리고 또 올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죠. 한남동 이사 가는 날도 계속 뒤로 미뤘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직원들, 이 직원들을 정식 임용도 하지 않고 그냥 데려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되는 줄 모르는지 그냥 밝혔죠. 대통령실 명칭, 이거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명칭을 공모하면 이거는 민법에 따라서 공모를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공모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게 정해질 무렵에 백지화했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대통령실의 CI, 이거 9월까지 정하겠다. 이름도 없는 채로. 그러더니 한 2달 지나더니 이상한 무슨 부적 같은 거를 내놓고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질서가 없고 규칙이 없고, 그리고 이미 있는 법도 안 지키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용산 이전 문제는 일으켰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행정각부 장관 임명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부 조직법도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이 법 개정 가지고 민주당 탓을 하는데,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덮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경우에도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어떤 것을 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오늘날의 모두가 택하는 문제 해결 방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부정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비가 내렸다 이러면 비가 안 내렸다고 우깁니다. 심지어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 어제 일을 변명하느라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는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변명을 계속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세뇌될 때까지. 거기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죠. 그래봤자 결국 반도 성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 변명을 반복하는 일주일 동안 일선 공무원들은 뉴스나 보면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이 멈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윤석열의 죄,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단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무조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 사실 부정을 이제 즉시 중단해야 된다. 사실을 인정하면은 두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을 인정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론의 문매를 맞더라도 그거 다 감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윤석열의 죄의 11번째. 윤석열의 오만한 특권의식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은 늘 오찬, 만찬, 더 좋은 술 이런 걸 찾으면서 돈을 써댔습니다.
수많은 청사와 관사에 예산을 끌어내서 쓰고 있습니다. 점점 그 액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저녁으로 서울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출퇴근 행차를 즐겼습니다. 김건희 씨도 적지 않게 그런 행차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매일 몇 차례씩 그런 통제를 받고 그런 통제를 받으면서 때를 놓쳐서 목숨을 잃은 사람, 가족에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못 본 사람, 중요한 일을 망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원망은 비록 지금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모르는 윤석열,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게 오만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 먹는 것이고 이게 본인이 말실수가 아니고 그냥 의식의 표출인 것이죠. 8월 10일 그 폭우 때 그때 대통령실의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말도 이런 의식을 참 잘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이 기록적인 폭우에도 퇴근해서 집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되느냐, 상황실에 있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이다. 완전 황제라는 것이죠. 황제를 모시는 자의 발언이다.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해야 하냐. 이거는 이제 들이대는 겁니다. 배째라 하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만하거나 불손하거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앞뒤로 엮여서 나오는 게 바로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크게 잡은 금액이 이겁니다. 1조 800억 대략.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496억 원이 든다고 말을 했는데 그 21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국민하고 싸움질하는 홈페이지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 너희가 틀렸어.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변호사 화법의 한 가지인데 결국 뭐냐. 아, 돈은 그렇게 쓰는 모양이다. 액수는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조 800억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뭐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변기, 가구 이런 거 사는데 10억 원이 들었다.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됐다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또 반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상당수를 구입한 거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상당수를 사준 거다. 이렇게 되면 아,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서로 엮여 있었구나. 한통속이었구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같이 빼먹을 때, 세금 빼먹을 땐 또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면이죠. 어쨌든 뭐라고 했든 대통령실에서 그게 누가 됐든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렇게 변기 사고 가구 사는데 10억,
억 단위 돈을 이렇게 막 쓰고 있다. 우리 그거 많이 쓴 거 아니다 이러면 국민은 더 분노하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이래서 참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낀다. 지금 그렇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 오만한 특권 의식은 또 뭐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이 호화 생활을 반납해야 한다. 세금을 이제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그 예산 집행 내역을 꼬박꼬박 공개를 하고 매달 세금 집행 내역을 대통령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느라고 썼는지 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름 석자만 지우면 다 공개 사항입니다. 윤석열의 죄의 12번째, 경제 문제 책임 회피하는 그 문제.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경제 문제 이야기할 때 시작부터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완전 헛소리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무능력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나쁜데 세계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부로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헌법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무수행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문서로 봤을 때 이런 립서비스, 쇼,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나쁜 데 대해서 세계 경제가 어둡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미국이 됐든 문재인 정권이 됐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네가 해결해라 하고 명령 받은 게 공무원 윤석열인 겁니다. 공무원 노릇 안 하고 황제 노릇만 하고 있죠. 인수위 때 이 공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안 배우고 노닥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가 됐든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문제 해결 못하면 당연히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것이죠. 정부라는 기관이 어떤 곳이냐, 그걸 알면 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신속하게 불을 끄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왜 났는지를 찾으려고 하죠. 이런 걸 연구하는 거는 학자들이 할 일이지. 누가 불을 냈는지를 밝히면서 그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을 냈다는 것만 찾아내면 된다. 불에 다 타버려도. 왜냐하면 그 사람 잘못이니까 그 사람을 욕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정부는, 대통령은 일단 불부터 끄고 그 다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 끄고 나서 불 낸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은 안 끄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누가 불 냈어? 이러면서 불이 다 타버리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별 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죄 13번째,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해서 이 왜곡하는 문제, 그리고 이게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아마도 숫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 수입이 이거, 뭐 연기금 수입이 이거, 예산이 이렇고, 우리나라 뭐 수출이나 뭐 이런 액수가 이렇고, 뭐 이런 이 숫자를 보면서 정부에 가보니까 참 돈이 많죠. 숫자가 아주 큰 돈이 많은 겁니다. 그게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윤석열 부부, 그리고 윤석열 편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펑펑 돈을 쓰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없다. 정부 예산이 얼만데, 여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검사 출신 윤석열의 경제관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검사 출신 김진태 도지사다. 이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 김진태 도지사는 법적으로 그냥 강원도의 돈 문제를 숫자로 처리한 겁니다. 꼭 변호사처럼 이거 숫자만 삭제하면 깔끔하네, 이런 것이죠. 그러나 현실 경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융 경제는 바로 대중의, 국민의 심리와 대중의 신용,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태를 낳은 겁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 간단히 이거 지워버리지 했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 2천억 그거 다 주지 뭐, 갚을게 이렇게 했죠.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정부에서 50조 풀고 100조 풀고 이제 200조 푼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진태는 경제 방화범입니다. 나는 안 갚겠다고 안 했다, 지금도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이미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불이 이미 번지고 난 뒤인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김진태 둘 다 지금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김진태 도지사는 이것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뭐 조금 미안하죠,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조 원을 푼다. 바로 이 불장난 때문에 200조 원은 우리 정부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 총액이 639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세금은 아니고 이 예산 가운데 세금 수입만 따지면 200조 원이면 거의 1년치 세금을 한 번 더 걷어들여야 하는 그런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금 200조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는데 이게 금융시장 혼란 때문에 또 이제 그게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해서 결국 김진태의 처음 빚 2천억 원 이게 1000배로 부푼 것이죠.
근데 이게 국민이 이걸 믿어주지 않으면 심리,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김진태가 불붙인 채권시장 화재 진압에는 이거 200조로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좀 어두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윤석열.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경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인사, 사람을 쓴다든지 뭐 크게 말해서 정치 또 여러 가지 그 인간을 대하는 국민을 대하는 부분 그게 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감당 못할 화를 부르는 그 정도로 무지한 자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김진태의 레고랜드가 아주 우리한테 참 교훈적이다.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걸 한 번에 보여줬다 하는데 이제 경제를 모르면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이 경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고 마치 다 끝났다는 듯이 지금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김진태 도지사를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이 김진태 경제 방화 피해 이거를 총력을 기울여서 진화해야 하는 겁니다. 김진태 경제 방화 사건은 그냥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